노다지 썰전, 2025년의 컨텐츠리 중앙. 과연 과거의 부진을 모두 털어내고 이 제도약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불확실성의 연속일까요? 저는 콘텐츠리 중앙이 해외 사업 정상화, 또 본업의 구조적 개선, 그리고 영화 사업의 전략적 합병까지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다고 봅니다. 네, 표면적인 개선 지표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취약한 영화 시장과 특정 프랜차이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같은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장 큰 골칫덩이에서 이제는 효자로 거듭나고 있는 해외 제작사 윕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할리우드 파업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분기당 600만 불의 고정비와 20억 원의 상각비를 그대로 떠안으면서 연간 최대 4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던 조직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이었죠. 맞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었던 대형 프랜차이즈 작품의 시즌2가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올해는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공 자체는 물론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려가 시작됩니다. 현재의 흑자 전환은 단 하나의 이 거대 프랜차이즈 작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요. 뭐랄까, 약간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이 흑자를 이어갈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체질 개선의 결과인지 아니면 운 좋게 터진 단발성 홈런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그게 단발성 홈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확실한 타석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이미 2개의 작품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최소 2개 작품이 확정적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2개 작품을 더 협상 중이라고 하니 말씀하신 그 프랜차이즈의 세계관이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이미 계약으로 확정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셨지만 근데 그게 모두 같은 프랜차이즈의 후속작이나 스핀오프 아닌가요? 시장이 그 특정 IP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파이프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제가 지적하는 리스크입니다. 하나의 바구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담고 있는 셈이죠.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재무구조의 개선인데요. 과거 와이프를 인수할 때 발생했던 무형자산 상각비, 즉 PPA 상각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연간 76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이 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매출을 내도 이익이 76억 원만큼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재무제표가 훨씬 가벼워지고 깨끗해진 거죠. 그 상각비 부담이 끝난 것은 회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여주는 건 아니죠. 과거 할리우드 파업 사태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해외 제작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계획된 작품들이 모두 순항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하게 엎어지거나 흥행에 실패하면 애써 쌓아올린 흑자가 다시 큰 손실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불안정한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내 본업인 방송 사업의 구조적 개선이 더욱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족쇄였던 티빙과의 불리한 동시방영 계약이 작년 4월 15일부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전에는 콘텐츠리 중앙의 대주주가 티빙의 2대 주주라는 지배구조 때문에 저희가 아니죠. 콘텐츠리 중앙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대부분을 거의 마진 없이 티빙에 공급해야 했습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의 계약이었죠. 하지만 그 계약이 끝나면서 작년 2분기부터 방영된 작품들은 제값을 맞기 시작했고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로 바로 이뤄졌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상화와 성장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빙 계약 종료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를 멈추고 제값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결국 콘텐츠 비즈니스의 본질은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과거의 족쇄를 풀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전력 질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단순한 정상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과거의 부담을 털어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선제작했지만 미처 판매되지 못했던 재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의 손실을 18개월에 걸쳐 상각 처리했는데 그 부담이 2024년에 모두 끝났습니다. 즉 2025년부터는 해외 사업의 PPA 상각비 부담도 없고 국내 방송의 재고 자산 상각 부담도 없는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곧바로 플러스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거의 손실을 다 털어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오롯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미판매 작품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작비 회수율, 즉 리쿰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아마존 프라임에 판매한 굿보이라는 작품이 좋은 사례인데요. 과거 넷플릭스 같은 곳에 팔면 모든 권리가 묶여 추가 판매가 어려웠지만 아마존 프라임은 후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등 여러 채널에 순차적으로 추가 판매하면서 리쿰률을 무려 13%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플랫폼 다변화 전략의 성공적인 결과물입니다. 굿보이의 성공은 인상적이지만 그게 모든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작품이 아마존 프라임에 팔릴 수도 없고 모든 작품이 추가 판매 시장에서 매력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특정 성공 사례 하나를 가지고 전체 사업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훨씬 낮은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PL입니다. PPL은 뭐 늘 있어 왔던 것 아닌가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흑백요리사라는 예능은 가고에서 한샘과 대규모 PPL 계약을 맺었는데 단순히 제품을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PPL로 발생한 수익의 50%를 방송사가 직접 가져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경우 작품 자체의 판매 수익보다 PPL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 중심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PPL 모델은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한샘 같은 대형 광고주를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유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좋은 광고주를 구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한 구조죠. 흑백요리사의 성공이 과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특정 성공 사례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단발성 히트일 수 있습니다. 방송 사업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영화 사업에서는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PL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콘텐츠 사업의 꽃은 한 편의 대박 영화 아니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드라마 한두 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죠. 바로 그 대박이라는 게 문제죠. 너무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콘텐츠리 중앙은 확실한 흥행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개봉할 범죄도시 5입니다. 이 시리즈는 전작들이 편당 무려 100억에서 150억 원의 수익을 안겨줬던 검증된 프랜차이즈잖아요. 또 한 번의 1000만 관객 영화 탄생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확실한 카드가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 관점도 흥미롭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범죄도시라는 단어 하나의 IP에 회사의 영화 사업 명운 전체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범죄도시 5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객들이 시리즈의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 충격을 흡수할 다른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볼 게 없다는 관객들의 냉정한 평가 속에서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구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산업 전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체질 개선을 통해 기회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인 메가박스를 보시죠. 과거에는 월 관객 수가 훨씬 많아야 이익이 났지만 이제는 월 1000만 명 수준으로 손익분기점, 즉 BEP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을 통해 이미 수익성을 증명했고요. 월 관객 수가 1,000만 명만 넘으면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BEP를 낮춘 건 비용 절감 노력의 결과이지 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그만큼 위축되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급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범죄도시처럼 팬덤이 확실한 작품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스크린 점유율을 바탕으로 극장 광고 시장을 키우는 등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합병을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라기보다 점점 쪼그라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산업 자체가 어렵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저기 회사 내부 경영계획상으로 연간 관객 수를 1억 명으로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낙관적인 어쩌면 희망에 가까운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SLL의 기업 공개, 즉 IPO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IPO 단계에서 1조 6천억 원이라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시장은 그 가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과거의 발목을 잡던 부실 요인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적자투성이었던 해외 사업은 확실한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흑자 구조로 돌아섰고요. 방송 사업은 불리한 계약을 종료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수익성을 단단히 했습니다. 영화 사업은 범죄도시라는 확실한 흥행 카드와 롯데시네와 합병이라는 시장 재편 카드를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알령 해제 같은 잠재적 호재까지 더해준다면 2025년은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재무 구조가 깨끗해지고 과거의 부담을 덜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 경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해외 사업과 영화 사업 모두 특정 프랜차이즈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다는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고 영화 산업의 구조적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긍정적인 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나올 결과물들을 통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과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진정한 체질 개선의 신호일지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일지는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